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 방산 견제하던 프랑스 대구력. 2. 한국형 사드 소름 돋는 한 장면. 3. 한국인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해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3대 잃었고 이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지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과 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 앤 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화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화는 수륙량용 장갑차 K-21에서 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의 K-21에서 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에프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
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한화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 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한화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보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회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들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55mm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플러스 탄약 플러스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한화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PG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며 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들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원의 K9 자주포들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들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K9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 라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샵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으로 척당 4천억 원, 그러니까 처음 제시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루마니아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초계함 구매가 어려워지자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초계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산 무기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투함 건조에 전통이 있는 프랑스는 애초 가격보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50톤급의 액조제 미사일까지 탑재하려면 6천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초계함 하나 건조하는데 보통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건조 속도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다리는 쪽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신속 정확한 한국은 3년 이면 건조합니다. 이제 루마니아의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튀르키예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만든 함정들은 저렴하지만 성능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전투함은 다양한 전투함 체계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건조하려던 호위함에 비해 배수량이 1,000톤 이상 크고 고작 16발이 수직발사체계에 불과한 프랑스 함정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직발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가성비 높은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 이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보다 더 강력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척당 건조 단가가 프랑스보다 70% 정도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1년 반이면 취역하고 총 3년이면 그 나라 해군에서 전투 교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의 조선소보다 2배 이상 빠른 건조 속도를 갖추고 있어 그 사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변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계약한 방산 계약은 번복하지 않는 것은 방산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나발그룹은 계약한 단가를 몇 개월 후에 번복했습니다. 이러니 루마니아로서는 계약을 깰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판은 프랑스가 깬 것이고 1차 책임은 나발그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 보병장갑차, 그리고 초계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이 고조되고 루마니아가 제2위 폴란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또 한 나라가 한국 방산의 발전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만흥종합시험센터에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에드 소장 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엘셈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엘셈,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엘셈이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에 화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감지 장비, 토드,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 1대 2단, 과직격자율비행체, KV, 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엘셈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2가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엇, 패기, 팩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이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이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연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LSAM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2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2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연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V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국 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 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SAM의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 LL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의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2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SAM, 장거리지대 공유도 무기, 이나 LSAM-2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2, LSAM,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요격 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연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SAM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 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 꼬았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W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W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북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비지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온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돼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에서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